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2020년도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볼까요? 자,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지역 발전을 위한 조세 경쟁이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뭐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그러려면 기업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뭐 1% 깎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세금 절세가 된단 말이죠. 조세 경쟁이 발생하고요. 이 치열한 조세 경쟁이 바닥으로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조세 수출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만약에 다른 A와 B 지역이 있는데 B 지역이 법인세를 낮췄어. 그러면 기업들이 A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A 지역은 기업이 없으면 세금 거둘 세원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조세를 수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율 차이로 인해서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방세, 지방마다 세율이 다른데 우리가 알다시피 텍스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를 부과하면 당연히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물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다잖아. 오케이? 다음 4번.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 아니요, 여러분.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일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좀 뭔가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뭐 등등 차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나 효율성 그런 거 할 땐 신축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가 전부 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동일하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5번. 지방세는 주로 이동이 작은. 그래요. 우리가 이동이 작은 재산이 뭐가 있어?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들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과세하게 되면은 요 토지와 같은 것은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탄력성이 작다니까 탄력성이 작아. 특히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초과 부담이 어떻게 돼? 익세스 버든이 거의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2번 한번 보시죠. 자, 경제 내의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물가가 상승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 나의 소득 구간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누진세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누진세 구조하에서는 과세 구간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세금을 더 낸다고. 텍스의 부담이 특히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누진세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 누진세가 어떻게 실질 소득에 과세합니까? 명목 변수에 과세합니까? 명목 변수에 과세한다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래가지고 명목 소득에 과세를 한다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내가 1억 벌면은 뭐해? 짜장면이 100만 원인 마당에 1억이면은 나의 소득이 짜장면이 5천 원일 때 1억과는 다른 거잖아. 근데 정부가 봤을 때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자 되셨네요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면세점 이상 구간, 이건 누진세 구간 아니겠습니까? 단일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누진적 이런 거에는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건 뭐야? 아니, 이윤 극대화는 최적 선택이 변화하는 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자체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여기에는 단일 세율이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직접 뭐 예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뭔가 누진적인 그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걸로 보시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죠. 자, 다음 13번 볼게요. 자, 법인세가요. 우리가 정리 잘 정리하셔야 돼.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론상 잘 기억하십니까? 정리,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이론을 보셔야죠. 하나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사실은 같아요. 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다른 사람의 어떤 돈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나, 아니면 사내 유보를 하나, 효과는 동일하다.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면 현실상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현실상에서 어떻게 흘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타인 자본을 우대합니다.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안 불쌍해 보이는 거야. 너 네 돈 가지고 사업해? 타인 자본 하면 왠지 안쓰러워 보여. 아유, 돈이 없으니까 빌렸나 보다. 이렇게요. 경제학적으로는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타인 자본이 이게 뭐야? 부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대해줘. 그리고 배당과 사내 유보도 사실은 그 효과가 똑같거든. 배당은 소득이 내 손에 단지 쥐어지는 거고, 사내 유보인 경우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 주가가 올라가면 나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팔면 내 손 안에 역시 배당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배당, 실현주의 이런 거에 입각해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거에 세금을 더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배당을 보다는 사내 유보하는 경우를 우대해준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잘 정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보면 이 현실 얘기하는 거야. 법인세가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 지불액만 공제를 해주는 거야. 우대해준다는 거지. 자, 이러한 과세 방법이 현실의 법인세로 적용하게 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을 선호하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차입이 타인 자본 아니겠습니까? 타인 자본을 선호한다. 뭐 그냥 이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뭐 딴 거는 억지로 선지를 맞추려고 막 부동산 보유를 기피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떻게 엮어서 왜 이렇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 선지 하나 했는데 근데 다른 선지는 억지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피셔의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에서요.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이자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둘 다 정상제다. 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여기 현재 소비라 그러고 여기 미래 소비라 할게요. 이렇게 예산선이 있습니다. 원래 엄격하게 얘기할 때는 여기 초기 부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사실 이쪽은 원래는 차입하는 사람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차입자 영역이고,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되는 부분은 저축자 영역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저축자의 영역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저축자 영역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죠. 예산선 영역이 쭈그러들었으니까. 그리고 상대 가격이 이렇게 완만해졌으니까 현재 소비에 대한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으면 이자 소득을 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축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상식에 입각해서 보셔도 돼요. 자, 우선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대체 효과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잖아. 그럼 기울기 완만해지면 완만하게 지나가는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C1의 가격이 하락했어.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치? 현재 소비 가격이 싸지면 현재 소비를 증가시켜요. 이 현재 소비의 반대가 저축이라 보세요. 저축은 감소합니다. 미래 소비랑 저축하고 같은 걸로 하지 마세요.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만 보세요. 자, 그래서 미래 소비는 근데 현재 소비가 증가하면 미래 소비는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소득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효과는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돼? 이렇게 쭈그러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선의 영역이 축소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니까 예산선의 영역이 축소됐으니까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실질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선 둘 다 정상제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사실 단서가 없어도 그러려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도 감소하고 동시에 같이 감소해.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니까 얘는 증가해서 이게 저축이라고 보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볼까요? 미래 소비는 어떻게 된다? 미래 소비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도 감소하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감소하니까 미래 소비는 항상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C2는 항상 감소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 소비는 어때? 현재 소비는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현재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면 현재 소비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1번 미래 소비는 감소한다. 이거 맞지? 맞죠? 현재 소비 반대가 우리가 저축이라니까 저축은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틀렸습니다. 현재 소비에 대한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켰죠. 현재 소비에 대한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켰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니까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다? 아니요.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현재 소비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거 자주 나오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요거 그림 살짝 뭐 자세하게 그릴 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기울기 완만해졌고 실질 소득 줄어들었네. 그거만 체크하셔서 답을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할게요. 다음 볼까요? 자,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소득세 부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로소득세가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는 같은 방향? 여러분, 다른 방향이잖아. 왜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 굴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후반 굴절이 생기지 않지만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 두 개가 상반된 방향으로 가서 특히 삐딱선이 효과가 소득 효과인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니까. 여러분 근로소득세 부과하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줄어. 소득 효과는 근로소득세 부과하게 되니까 소득 효과는 삐딱선이 효과니까 반대야. 내가 받는 임금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해야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지금 앞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죠. 같은 방향 아닙니다. 2번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리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이게 소비도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잖아. 예외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입각하고 쉬운 문제죠.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다음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수직적 공평성은 충족하지만 누진세만큼 그건 아니어서 재고라는 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2번이라는 게 확실한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재고 올리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치, 우리가 비례세냐 아니면 누진적이냐 역진적이냐 이거는 평균 세율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평균 세율이 어떻게 돼요? 비례세는 일정화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진성을 지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4번.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이건 앞에 봤었던 거죠. 15번 문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서 그냥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에 5번.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제 하에서는요. 자,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액은 증가하는데 평균 세율이 왜 감소야? 증가한다고 해야지. 누진세잖아. 누진세는 뭐야? 평균 세율이 증가해야 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2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정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거 5문제씩 제가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간 문제 5문제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그리고 다음 16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